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승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44번 프린트를 통해서 서양 근대사 제국주의 파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랑 이 서양 근대사, 이 세계사 안에서도 서양사가 양이 제일 많고, 문항이 절반 이상 여기서 출제되니까요. 그 서양사 안에도 가장 양이 많은 부분이 이 서양 근대사입니다. 그래도 이 서양 근대사도 이제 거의 끝을 보이고 있어요. 이 서양 근대사만 끝내면 세계사도 사실상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세계사라는 과목 자체가 다른 사회 탐구랑은 성격이 많이 달라요. 뭐 생활과 윤리나 뭐 사회문화나 정법이나 등등 이런 다른 사회 탐구 과목들을 이게 약간 응용, 자료 해석과 응용의 약간 해석의 영역이라면 우리 세계사 같은 경우는 철저한 개념형 과목이에요. 그래서 개념의 양은 많지만 굉장히 문제가 명확하고 풀 때는 단순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탐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서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 이게 로그세계사의 알파와 오메가거든요. 이것만 잘하시면 되니까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공부하는 이 서양 근대사는 총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파트 1, 서양 근대사 파트 1은 뭐였죠? 네, 바로 근대사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대사상에는 3가지가 있었죠. 바로 과학혁명, 사회계약설, 계몽사상, 그 3가지가 있었죠. 그죠? 과학혁명, 여기서 이제 기계론적 우주관, 그리고 지동설 등이 나왔어요.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 기억하실 겁니다. 과학혁명, 그리고 옵스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 저항권, 뭐 리바이어던, 자연권을 위탁이냐 양도냐 이런 내용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는 무한하게 진보할 수 있다. 계몽사상. 자, 이러한 근대사상을 공부했고 이 근대사상으로 촉발된 게 바로 뭐죠? 네, 바로 시민혁명이었습니다. 이 시민혁명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나온 권리청원 청교도혁명, 그리고 권리장전 명예혁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나온 미국 독립혁명,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이 프랑스 대혁명은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나폴레옹의 시대로 이어지게 돼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인물 문제가 잘 나온다. 통영 나폴레옹, 대통령 나폴레옹, 죄송합니다. 통영 나폴레옹과 황제 나폴레옹 구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가 파트 1이고, 그 다음 파트 2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나폴레옹 시대가 끝나고요. 유럽에 뭐가 들어옵니까? 새롭게 빈체제라는 게 들어와요. 정통성의 원칙이었죠. 빈체제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유럽을 되돌리자. 언제로? 혁명과 나폴레옹 이전으로 되돌리자라는 게 빈체제였습니다. 그래서 뭐 신성동맹, 사국동맹 같은 게 나왔죠. 하지만 이러한 빈체제가 유럽의 시계바늘을 과거로, 복고로 돌리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움직임이 나왔죠. 무슨 주의? 나폴레옹이 뿌려놓은 2개의 씨앗. 바로 자유주의랑 민족주의였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일단 빈체제에 대한 저항과 동요를 배웠어요. 저항은 실패하고 동요는 성공한 거였죠. 저항 뭐였죠? 이탈리아의 까르보나리당, 러시아의 데카브리프트의 난, 그리고 독일의 브루센 샤프트 운동이었고요. 얘들은 다 실패했죠. 동요는 2가지. 어디랑 어디의 독립? 그리스랑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하면 산 마르틴 볼리바르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IT 중간에 껴있는 IT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자유주의랑 민족주의는 크게 본 프랑스의 7월 혁명과 2월 혁명 각각의 영향 알아두시고, 그리고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게 있었고요. 그 다음 민족주의로는 이탈리아랑 독일의 통일, 이 둘의 통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프랑스의 나폴레옹 관세랑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에서 미국과 러시아, 이 미국과 러시아의 그 자유주의 운동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게 산업혁명이었죠. 이게 이제 파트 2 끝이고요. 이 산업혁명과 이어지는 게 이번 시간에 배울 마지막 파트 3, 제국주의,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이 파트 3까지 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국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하게 될 거냐? 일단 제국주의의 의미가 뭔지, 제국주의의 등장 배경이 뭔지, 이 등장 배경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국주의가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제국주의가 이제 침략한 아프리카랑 아시아의 이런 침략과 거기에 대한 저항을 공부할 건데, 이건 일제강점기랑 비슷해요. 우리가 작년에 한국사 배울 때 일제강점기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죠?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침략했는가? 일본의 침략 공부했고 거기에 맞서는 우리의 저항, 침략과 저항 나누어 공부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국주의 열강들이 아시아를 아프리카를 어떻게 침략했느냐?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공부하고 그 다음은 거기에 대한 저항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국주의의 의미, 제국주의라는 거는 용어부터 살펴본다면 자, 작년에 배운 한국사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이 땡땡주의,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땡땡주의라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있는 걸 강조하는 거라 그랬어요. 즉 제국주의는 뭘 강조하는 거야? 그렇지, 제국을 강조하는 거야.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empire, 크고 넓은 제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 제국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식민지가 필요해. 그래서 나의 나라를 강한 제국으로 만들기 위해 멀쩡한 이웃 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겠다. 이게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이 제국주의가 언제 나오냐? 19세기 후반에 나옵니다. 이 19세기 후반이라는 시점 중요합니다. 왜 19세기 후반일까요? 뭐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죠? 네, 산업혁명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 산업혁명이 마무리가 되고 거기서 얻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식민지를 건설하는 이게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자, 이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부터 천천히 볼게요. 자, 방금 말한 대로 제국주의가 등장한 건 19세기 후반입니다. 뭐의 완성 때문에? 그렇죠. 산업혁명의 완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왜 산업혁명의 완성이 제국주의로 연결되는 걸까? 산업혁명이 도대체 뭐길래 이게 제국주의로 연결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 일단 장근처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시점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 맨 처음에 어디서? 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돼요. 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18세기 후반에 시작될 때 처음에 산업혁명이 시작된 거는 뭐에 대한 저항이었죠? 예, 죄송합니다. 17세기 때부터 유럽으로 들어온 이 무굴 제국의 값싸고 질 좋은 면직물, 이 무굴 제국에서 들어온 면직물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했던 게 이 산업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든 게 뭐야? 방적기, 방직기였잖아. 그 인도 무굴 제국에서 들어오는 면직물에 저항하기 위해서 방적기, 면직기 등 면직물 공업에 필요한 거를 만드는 걸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왜 하필 영국이냐? 이거는 지난 강의를 확인해 보세요. 자, 18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시작을 했다가 19세기 전반에 어디로? 벨기에와 프랑스로 산업혁명이 연결되게 됩니다. 특히 프랑스로 퍼진 산업혁명은 프랑스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죠. 바로 7월혁명과 2월혁명이에요. 1830년 7월혁명이 터지고 그 다음에 1848년에 2월혁명이 터집니다. 자, 이 중간에 텀이 있죠. 그죠? 자, 이 7월혁명과 2월혁명 사이 이때 프랑스에서는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요. 산업혁명이 궤도에 오른다는 거는 노동자들이 성장한다는 거였죠. 어디에 소외되었던? 7월 왕정에서는 소외되었던 7월 왕정 자체가 이 샤를 10세를 무너뜨리고 루이 필리프가 왕이 됐지만 철저한 부르주아들의 편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업혁명으로 7월혁명 이후 산업혁명으로 성장한 노동자들이 왜 부르주아들만 챙기냐 하고 노동자들이 분노해서 이 루이 필리프 7월 왕정을 몰아내고 만든 게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2월혁명이고 이걸 통해 나오게 된 게 제2공화정이었어요. 그죠? 자, 아무튼 19세기 전반에 벨기에, 프랑스로 넘어왔고요. 그 다음 19세기 후반 가면은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같은 나라들까지도 산업혁명의 본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산업혁명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인류에 가져온 가장 큰 변화가 뭐예요? 생산 방식이 변했다는 거예요. 자, 그 전까지는 16세기 신학로 개척으로 상업혁명이 시작되었죠. 자본주의 시작이라 그러는. 그때만 해도 뭐 주식, 보험, 금융 이런 거였다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물건을 만드는 16세기 신학로 개척을 통한 상업혁명, 이때만 해도 물건을 만드는 방식은 선대제 수공업 혹은 공장제 수공업, 매뉴팩처, 말 그대로 수공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으로는 네, 바로 공장제 기계공업이 나오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기계,
기계를 통해서 물건을 대량 생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계를 통한 대량 생산. 자, 이렇게 되면서 그 이전에 비해 물건을 생산하는 속도와 양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뭐가 성장해요? 독점 자본주의가 성장을 하게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자본가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생각하죠. 이렇게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독점 자본주의 기업들은 생각을 하게 돼요. 계속해서 돈을 안정적으로 벌기 위해서는 물건을 만들 때 필요한 그 원료를 어딘가에서 값싸고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얻을 수 없을까? 그리고 이렇게 얻은 원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든 다음에 그 만든 물건을 안정적으로 팔아치울 상품 판매 시장은 어디 없을까? 그리고 여기서 팔아치운 물건을 팔아치우고 번 돈으로 그 돈을 투자할 만한 자본의 투자처는 어디 없을까? 이런 값싼 원료의 공급, 그리고 상품 판매 시장, 잉여자본의 투자, 이런 것들을 만족할 만한 곳이 없을까 했더니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식민지입니다.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해주고 내가 만든 물건을 사주고 그리고 내가 남아도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 식민지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식민지는 어딜 노릴까요? 영국이 프랑스를 식민지로 노리진 않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아직까지 산업혁명에 성공하지 못한 아시아, 아프리카 같은 곳을 식민지로 노리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죠. 나의 나라의 번영을 위해 멀쩡한 이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추악한 욕망을 이쁜 포장지로 감추기 위해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이제부터는 식민지 확보를 정당화하는 사상들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의 근간이 된다고 하는 첫 번째, 사회 진화론입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19세기 이 과학기술의 발전 따로 정리해드렸어요. 이제 퀴리 부인의 라듐, 린트켄의 X선, 멘델의 유전학,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 같은 거 정리해드렸죠. 그걸 굳이 선생님이 19세기를 콕 집어 정리한 이유는 이게 이렇게 제국주의 파트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 참고로 제너의 종도법은 그 천연두를 치유하는 제너의 종도법은 18세기입니다. 근데 그 19세기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화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결국 이 자연의 생태계에서는 누구만 살아남는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진화에 성공한 개체들만이 살아남고 그 진화에 성공한 개체가 강자가 되어 약자를 잡아먹는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걸 결국에 또 정리하면 뭐예요? 바로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이야. 여기서 말하는 그 적자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뭐에 성공한? 진화에 성공한 개체들을 말합니다. 자, 이러한 적자들만이 생존할 수 있고 그렇게 성공한 애들은 강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애들은 약자다. 약자는 고기가 된다. 누구의? 강자의 식사가 되는. 자, 이게 자연에 적용되는 진화의 법칙인데 문제는 이걸 지금 어디에 적용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 겁니다. 결국에 뭐예요? 힘센 나라가 강한 나라를 침략, 지배, 식민지로 만드는 건 너무나 of course 당연한 것이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가해자의 침략을 합리화하고 모든 문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사회 진화론은 어디에서 나왔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가해자 넘버원 영국에서 나왔어요. 영국의 스펜서라는 사람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비틀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제국주의의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하는 게 사회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뭐랑 연결되냐면은 그래서 지금 결국 봐봐. 사회 진화론에 따르면 이 환경의 변화에 성공한 진화한 객체, 그러니까 이걸 사회에 적용한 뭐예요? 그렇죠. 이런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적응을 해서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 이게 적자가 되겠죠. 적자를 보니까 다 누구예요? 영국, 벨기에, 프랑스, 미국, 독일, 러시아, 일본 빼고 나면 다 백인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게 인종주의랑도 연결이 돼요. 애초에 태생이 다른 거 아닐까? 신께서 인간을 만들 때 백인을 더 우월하게 만드신 건 아닐까라는 인종주의랑 연결되게 돼요. 백인이 우월하다. 이들은 생각합니다. 여기서 응용이 된 게 아까 사회진화론에서 응용된 게 19세기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었다면 인종주의에 응용되는 사상은 19세기 멘델의 유전학이에요. 이 유전학이 우성학이랑 이제 우성학으로 비틀리게 되는 거야. 우월한 개체가 있다라는 거죠. 백인이 황인종, 흑인종보다 인종적으로 아예 더 우월하다. 그리고 이거를 어디까지 연결시키냐면 그렇게 우월하게 탄생한 인종적으로 태생부터 우월한 우리 백인들이 이 덜 떨어진 황인종과 흑인종들을 뭐로 문명의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저들을
식민지로 만들어서 저 미개한 황인종, 흑인종들을 우리가 문명의 길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라는 문명화라는 걸 내세우게 돼요. 문명화.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뛰어난 백인들이 저 황인종과 흑인종들을 문명의 길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백인이 짊어져야 하는 숭고한 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명백한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인종차별주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인종주의, 백인의 짐 그림 있죠? 여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이 제국주의 애들이 황인종이나 흑인종을 태우고 올라가고 있죠. 누가 태워달라 그랬나? 제발 내려줘요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자, 이러한 인종주의 그리고요 이렇게 되니까 사회진화론과 인종주의에 힘입다 보니 결국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광과 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다행스러운 일이다 라는 생각, 바로 침략적 민족주의. 그래서 이런 제국주의는 식민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 식민지 확보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회진화론, 인종주의, 침략적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나왔다 해서 제국주의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주요 사료 그리고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주요 사료 탐구 자료를 이렇게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이 제국주의 같은 경우는 올해 수능에도 나왔고 이게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꼭 나오는데 제국주의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냐? 출제 유형은 되게 뻔해요. 사실 이제 우리가 다양한 나라들을 배울 거거든. 근데 그 나라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뭐 지도나 자료를 줍니다. 지도나 자료를 주고 막 어떤 나라가 침략당하는 얘기를 해. 그래서 그거 묻고자 하는 건 그래서 그 나라를 그렇게 식민 지배하고 침략한 가라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물어. 그 나라는 뭐니? 이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참 정리하면은 결국 뭐예요? 지도나 자료를 줍니다. 그리고 침략당하는 아프리카 국가의 이야기나 아시아 국가의 이야기를 막 써놔. 그리고 그러한 침략 행위를 한 A라는 나라, 그 A라는 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설명을 골라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제국주의 침략을 가지고 그 나라 각국사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신학로 개척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우리가 이제 신학로 개척하면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은 희망봉을 발견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인도항로를 이렇게 발견한 바스코 다가마, 그리고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콜럼버스, 세계 일주란 마질란. 이 중에서 이제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은 게 희망봉을 발견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 인도항로를 발견한 바스코 다가마고,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은 게 서인도 제도를 발견한 콜럼버스, 세계 일주를 한 마젤란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건 바스코 다가마건 콜럼버스건 마젤란이건 얘들 가지고 결국 뭘 물어? 포르투갈이랑 에스파냐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순서를 묻는 문제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나라를 묻는 문제가 가장 잘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국주의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봤고요. 다음에 한번 끊고 제국주의 열강의 아프리카 분할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